여러분 하루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괜히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집들이 선물로 오는 마음이 최고라며 그냥 빈손으로 오는 사람. 그런데요, 빈손으로 오는 사람보다 더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소용없는 선물 들고 와서 그냥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에게 스케이트보드 선물하는 손주. 그래도 그 손주는 귀엽기라도 하죠. 스님에게 육포를 선물하는 사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 선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문화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설도 가까워서 막 요즘 선물 많이 주고받으죠. 그런데 선물 받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좋다는 뜻입니까? 안 좋다는 뜻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안 좋다는 뜻입니다. 아하.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는 이 선물을 받으신 분은 누구냐면 스님들이세요. 아하.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황교안 대표 명의로 자유한국당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구입한 선물인데 그 선물의 내용을 뜯어보고 아하. 이 스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물이 뭐였냐면 뭘까요? 육포였습니다. 육포. 아니 스님들은 원래 육식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육포를 보내놓으면 스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부랴부랴 그걸 또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시쳇말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들 아시지만 이 조계종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조계종은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율이 불살생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이것을 음식으로 취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고 사찰 내에서 육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당에서 육포를 선물로 보낸 사례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공당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사찰에 육포를 보내진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육포가 배달 소식이 들어오니까 즉각 총무원장에게 얘기 전해줬어요. 아이고. 근데 종단 지도부가 논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했대요. 어허. 이 선물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돌려보내야 할까? 또 이게 회의까지 했는데 받기는 어려웠겠죠. 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선물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한국당에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영화 공공의 적 보면요. 국가수 팀장의 대사가 있어요. 야, 네가 볼 땐 대체 왜 그런 것 같냐? 라고 아마 조계종에선 대책회의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글쎄요. 이 한국당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당대표 비서실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설 선물로 육포를 정했는데 다만 불교계 지도자에게는 한과를 전달해드리기로 결정하고 당대표에게 보고까지 드렸답니다. 그런데 배송 실수로 육포가 잘못 배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아하. 다른 곳으로 전달될 육포가 잘못 배달됐다며 사과를 한 것인데 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회수 조치를 했고 사죄의 말을 재차 올린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도 뭐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예. 단순 실수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이 석연치 않은 눈길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불교계가 뭔가 존중받고 배려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관계가 좋았다면 이번엔 실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미 작년에 불교계 홀대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작년에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네. 합장, 반배, 또 관불, 아기 부처님 목욕시키는 관불 이런 것들을 안 해서 근데 당시 황교안 대표가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뭐 관불이야 모를 수도 있지만 합장, 반배 이런 거는 거의 사회 상규 비슷한 상식 같은 건데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네. 과거에 정치 지도자들이 본인이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또 이 불교계 이런 행사에서는 상대방 종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네. 그런 식의 의식에 동참을 했던 것인데 네. 황교안 대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불교계에서는 좀 불신의 싹이 싹 텄고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당의 전신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요? 하여튼 그때도 조금 불교계 홀대 논란이 있었고 네. 그게 누적되다가
요번에 유포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모습입니다. 이제 불교계 예법이 이제 합장이잖아요. 그 합장을 하지 않고 저렇게 손을 그냥 앞으로만 가지런히 모았어요. 당시에 저 행동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이 얘기를 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어떠실까요? 크리스천으로서 계속 생활해 왔고 절에 잘 가지를 않았었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여러 이제 절차나 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뭐 불교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행동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숙해서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정말 그 불교계면 불교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그런 부분도 좀 배우고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알게 모르게 황교안 대표 마음속에는 기독교가 제일이야. 다른 종교는 다 배척이야.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설마 그랬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랬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실수라 하더라도 이건 큰 실수입니다. 아니 선물을 왜냐하면 선물을 보낼 곳을 이미 지정하고 선물을 그러니까 소위 주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문하면서 그걸 제대로 확인 안 했다고 하면 이게 본인이 안 했다면 비서진들의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과연 이렇게 선물이 갈 수 있을까? 저는 뭐 실수로 갔다고 하는데 실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배송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느 단체에 어떤 선물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계종이 끼어 있는데 전체 그냥 목록만 주고 이걸로 선물 보내주세요라고 아주 그 무성의하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보고 싶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못한 부분은 받는 분들한테 상당히 큰 상처가 되고 정치인들의 저런 행동은 총선을 앞두고서 엄청난 파장이 물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불교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크게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과는 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 후보로 총선에 나설 예비 후보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네티즌들의 얘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여론도 좀 시끄럽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들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비난의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지해서 종교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곧 무시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엉망이면 실수가 많아지는데 택배를 발송한 직원과 윗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살펴볼 생각을 안 한 건 당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부처님 오신 날 합장을 안 해서 논란이 됐던 걸 생각을 하면은 이번이 결코 실수는 아닐 거라 생각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다. 성경책 보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9월 이 황교안 대표가 삭발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육포 사건으로 인해서 확실히 뭐 황교안 대표는 절로 들어갈 의도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네티즌 분들이 확실히 현명하시고 또 이 아이디어가 번뜩이신 분이 많아요. 이렇게 애들로 꾸짖은 분도 계시네요. 성경책 보내지 않은 것도 그런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총선 앞두고 한국당 입장에는 충분한 약이 될 거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 재계 신화였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풍선껌으로 시작을 해서 100층이 넘는 건물까지 세운 창업 신화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아실 겁니다. 어제 이분이 오후 4시 29분 향년 99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습니다. 네. 이 빈소가 롯데그룹 측에서 이제 빈소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네. 자제분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이 비보를 이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이 빈소 그리고 숨지기 전에 이제 자제분들이 도착을 했는데 임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임종을 보면. 했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 그리고 신동주 전 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 신유미 고문 등 4명의 자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네. 어쨌든 숨을 거뒀습니다. 상주가 사실은 신격호
명예회장이요. 그거 신격호 명예회장이 슬하에 2남 2녀를 뒀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모두 4명이에요.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그리고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이 4명 중에 이 면면을 잠시 살펴보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99세입니다. 네. 신격호 회장이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에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는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모포트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케모포트 시술은 중심 정맥관 시술로 불립니다. 이 체내에 관을 삽입해서 약물과 영양을 공급하는 시술입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에는요 또 재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 모습도 생전의 모습이죠. 그 모습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짜급여 받으신 거 맞습니까? 본인이 준 공짜급여 받으신 건 인정하십니까? 저 때가 이제 경영 비리 의혹으로 이제 재판 출석 당시의 모습. 글쎄요, 이제 저 때도 글쎄요, 뭐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온 게 기자들의 이제 무선 마이크를 보고 뭐야 이거 하는 뭐 그런 말도 조금 전에 들으셨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서 이제 상주 명단이에요, 최준봉 교수님. 네. 쭉 다른 명단도 있으면 마지막에 있는 신유미. 예. 이 이름을 상주에 올렸다는데 언론들이 많이 주목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번 사실은 사실혼까지 하면 3번 결혼을 하셨거든요. 신격호 이제 명예회장이. 네. 2번은 이제 한 번은 한국에서 아주 어려서 19살 때 결혼을 하셨고요. 네.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분인 하스코 여사하고 또 결혼을 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제 신동빈, 신동주 이 두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영자 이사장이죠.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인하고 사이에서 낳은 딸이에요. 그 노순아 씨죠. 그렇습니다. 네. 노순아 여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서미경 씨는 잘 아시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실제 아마 결혼 서류상으로는 결혼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가게들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 사이에 낳은 분이 신유미 씨예요. 네. 이분이 지금 현재 롯데 호텔 롯데의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주에 올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상주에 올랐어요. 이남 이녀가 모두 다 상주에 올라와 있고요. 네. 상부는 하스코 여사로 돼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롯데그룹 측에서는 이 이제 서유미 씨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이제 아버님도 별세하셨고 이러니 아무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의 피가 섞인 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동빈, 또 두 분, 그 두 분이 아마 이 마지막 서유미 씨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차원에서 아마 상주의 이름에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신유미 고문은요,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일에 상당히 가려져 있는데 대신 신유미 씨의 어머니 서미경 씨는 하재근 평론가 그래도 네.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서미경 씨는 언론에 많이 노출된 정도가 아니라 네. 70년대에 네. 일세를 풍미한 아역 청춘 스타였죠. 그렇죠, 네. 처음에 아역에서 69년에 아역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저분이 저 가운데 분, 네네. 네. 아, 옛날 모습인가요? 예, 네. 69년에 원래 아역이었는데 아. 72년에 당대 스타들의 등용문이었던 미스 롯데 아하. 대상을 받았거든요. 네. 미스 롯데 대상 받았을 때가 중학생이었거든요. 네. 14살 나이로 야. 그때 대상 받자마자 그때 굉장히 스타들이 많이 CF를 했던 게 롯데 껌 아하. CF를 했었는데 저 유진 씨도 나오네, 왼쪽에. 유진 씨 또 가운데가 정윤희 씨인가요? 정윤희 씨. 네. 예, 그때 이제 대상 받자마자 바로 롯데 껌 광고를 통해서 아, 트로이카와 어깨를 나란히 했네요. 일약 스타가 아하, 됐고 네. 당시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채널이 TBC 아하. 채널이었거든요. 네네. TBC 드라마에서 신인상도 받고 네. 또 상노라는 드라마에서 용녀 역할로 네. 굉장히 인기를 누리다가 80년대 초반에 갑자기 은퇴하고 24살 나이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신격호 회장이고 나이 차이, 그러니까 그게 아이의 신유미 씨죠? 아버지가 예. 예, 아이가 신유미 씨고 신유미 씨가. 아버지가 아. 신격호 회장인데 네. 나이 차이가 신격호 회장하고 37세? 37살 와. 나이 차이가 나오고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여사보다 서미경 씨가 17살 더 아래라고 해서 딸보다도 아래인
세 번째 부인이라고 해서 네. 그때 화제가 됐었죠. 그러네요. 70년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다는 게 서미경 씨라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좀 짓궂은 질문입니다만 요즘으로 치면 어느 스타급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서미경 요즘 씨는? 청춘 스타로 보면 수지 씨라든가 아이유 씨 이 정도 수준의 청춘 스타였던 것 같은데 이야. 그래서 굉장히 이분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참 막 관심을 가질 때 네. 갑자기 은퇴해서 유학 간다고 하더니 네. 재벌 회장이 스폰서라더라 야. 이런 소문이 80년대 초반에 퍼져서 아하.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저 잡지네요. 그 유명한 썬데이 뭐 하는 잡지의 그 표지 모델도 했던 이 모습인데 옛 모습, 서미경 씨의 옛 육성 그리고 최근의 현재 육성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바삭 가볍게 즐기는 기다리겠어요. 겨울이 가면 봄도 오르군. 검찰 조사 왜 매번 불출석하셨나요? 오늘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 2017년에 앞서 말씀드린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판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던 모습 사실 좀 불명예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미경 씨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언론의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 때가 무려 36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대중들의 관심이 대단했고 이제 뭐 언론사들도 앞다퉈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신격호 회장을 오랫동안 보좌한 측근의 말에 따르면 네.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를 상당히 총애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서미경 씨는 주로 일본에 머물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은둔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한 서미경 모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옆에서 지켜본 보좌 측근의 말에 따르면 신명 회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는 서미경 씨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 회장이 서미경 씨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달라진다. 눈빛이 반짝거릴 정도였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앞서 그 상주 명단에는 서미경 씨의 딸 신유미 씨는 상주 명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빈소를 지킬 텐데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혹시 빈소의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좀처럼 공식 석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 서미경 씨가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하. 어제 오후, 그러니까 밤 11시 10분쯤에 빈소를 찾아서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오빠인 서진석 전 유기개발 대표 부부와 함께 이렇게 찾아서 한 30분 정도. 지금 저 모습이네요. 빈소 맞습니다. 조문하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한 30분 정도 머물다가 장소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참 이게 근데 하지건 평론가님 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참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 빈소에 있는 신격호 회장의 현재 아내인 시게미스 하츠코 씨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또 조문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서미경 예. 씨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글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서미경 씨가 조문을 하는 게 아니라 상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부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하치코 여사와의 그런 관계가 불편한 있고 관계일까요? 본인이 네. 거기서 지금 상주 역할을 하기에는 좀 상황이 좀 어색하니까 아무래도 잠깐 30분 정도 머물렀다가 떠났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결국 조문을 한 것 같고 하치코 여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롯데를 키운 안주인이다라는 의식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자리를 잡을 때 하치코 여사 집안에서 상당히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얻은 뭐 세 번째 부인 이런 존재를 하치코 여사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미경 씨한테 신격호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6.8%를 네. 줘가지고 이게 롯데 일가 개인 지분 중에서 제일 많은 지분이거든요. 아하. 신동빈 회장이나 신동주 회장보다도 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네네. 이 서미경 씨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홀대할 수는 없는데 네. 그렇다고 상주 자리를 줄 수도 없으니까 조문만 잠깐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 상주 명단에는 서미경 씨의 딸 신유미 씨가 올라 있긴 한데 아직 빈소를 지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3남매만 빈소를 지키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도 하지간 평론가님이 그 말씀 잠깐 해주셨습니다마는 재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총수 일가의 재산 또는 지분 이런 데 또 자연스레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매출이 약 10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리고 신격호 전 이제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 약 개인 재산이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추정 금액입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배분될 거냐. 또 이제 주식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주식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경영권도 연관이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별도의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물론 생전에는 사실 그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지만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유언장이 특별히 없어서 분할 상속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 법에 정해진 분할 상속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 특별히 경영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언론의 기사 중에 또 그런 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은 앞으로 어떻게 상속이 되며 어떤 절차를 거치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단미 변호사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의 딸 신유미 씨도 혹시 상속 대상이 되나? 여기도 관심 쏠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신유미 씨는 딸로서 호적에 올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상속인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유언장이 있으면 뭐 유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면 법적 상속인들에게 법적 상속분 그 지분 비율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녀 4명에게는 뭐 똑같이 가겠죠. 법적인 배우자인 아내에게도 가고요. 다만 뭐 서미경 씨 같은 경우는 뭐 사실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법적인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도 어렵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속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랑 상관없이 설사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려도 상속 권리를 못 누려요. 그래서 네, 서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과 관련되어서는 권한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서미경 씨는 앞으로의 상속 절차에서 제외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신유미 씨는 호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또 될 것 같다 이런 또 전망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뉴스파이터가요. 웬만하면 사람이라 붙여줍니다. 근데 이 계부는요.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5살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서 숨지게 만든 계부 사건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CCTV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 계부가 본인의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었다고 하죠. 이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이 재판에는 증인으로 이 5살 아이의 친모, 그러니까 계부의 아내가 직접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굉장히 상세히 밝혔는데 충격적이어서 굉장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 재판에 참석했던 방청객들의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대요. 최단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날 친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남편인 계부의 퇴정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계부가 퇴정한 상태에서 상당히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있던 첫째, 그때가 8살이었어요. 둘째는 데리고 왔는데 2019년 8월 30일에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다음 날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데리고 어허. 와서 다음 날 때리기 시작을 했고 이 친모의 양어머니를 뵈러 열흘간 부산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이 여행 중에도 계속해서 폭행이 있었고 여행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로부터 폭행이 날로 심해졌다는 겁니다. 네. 2019년 9월 11일 날은 밤 늦게 귀가를 했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치게 하고 바가지로 때리고 밥도 주지 않고 외출을 반복을 했고요. 정말 끔찍한 게 성인 덩치의 골든 리트리버 믹스견과 이 아이만 둘이 화장실에 사흘간 감금하고 홀로 두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예.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멀쩡한 아이를
보육시설에 왜 그냥 가만두니 왜 데려왔습니까? 저럴 거면. 그러니까요. 본인이 키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보호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데 데려와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냥 추측컨대 생각해 네. 보면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네. 외부에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 할 수 없는 행동을 약하고 자기 자유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의 네. 어떤 뭐랄까요, 보호 범위 안에 들어있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풀이하는 경우들이 가끔 네.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증상이 아닌 게 의심이 돼요, 사실은. 네. 저는 이것도 조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폭행함으로써 본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형태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멀쩡하게 잘 있는 아이를 왜 그주 데려왔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에 제대로 밝혀서 좀 엄벌에 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판에서는요, 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면서요, 하정한 평론가님. 예, 그 계부가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폭행한 주요 도구가 목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목검을 계부한테 친모가 건네주는 장면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거 왜 지금 당신이 찾아서 건네주느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친모가 한 이야기는 내가 이 도구를 찾아서 건네주지 않고 계부가 직접 찾도록 놔두면 아이가 결국에는 더 심하게 맞기 때문에 애가 조금이라도 덜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서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건네준 그 도구로 계부가 아이를 연일 그렇게 쉬지 않고 때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세상에.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치가 떨립니다. 아이는 얼마나 울면서 벌벌 떨었을까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그 폭행 도구는 건넸다고 쳐요. 그럼 맞을 때 친모라면 자기가 온몸으로 감싸든 어쨌든 해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친모도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0월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든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친모는 남편이 다른 아이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변소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날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친모가 계부의 범행을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자기 변명에 해당하는 진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 24일 밤부터 아이를 바닥에 수차례 던지는 것을 목격하고 아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렸지만 네. 계부가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말하면서 아이를 때렸다거나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묶인 아이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계부는 아이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진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에서 류초도 용서를 못 받을 판에 아주 황당한 뻔뻔한 요구를 했다는데 대체 내용이 뭡니까? 최단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재판이 끝날 때 이제 판사가 검사한테 다음 기일 때 피고인 신문할 때 어느 정도 시간 걸릴 것 같냐 이렇게 재판을 예상하는 질문을 했더니 검사가 10분에서 20분이면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아니 오늘 증인 신문 30분 40분을 해놓고 나는 왜 10분이냐 그렇게 잘났어요? 웃겨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을 향해서도 특정 기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 기사 그만 써라 확 부숴버릴까 보다 이런 욕설도 내뱉었다고 합니다. 야, 아직까지도 반성의 기미는 요만큼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살인 혐의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는 일부 인정했는데 협박의 의도가 있었으나 훈육 차원이었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미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